행복은 더 많이 가질 때 오지 않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갖고 싶은 걸 다 얻었는데도 마음 한쪽이 더 허전했던 적 있으시지 않나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걸 손에 넣었지만 기쁨은 짧았고 더 큰 갈증이 찾아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에 있지 않고 이미 곁에 있는 것에서 생긴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탐욕을 내려놓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큰맘 먹고 새 차를 구입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분이 좋았죠. 아침마다 일찍 내려가 차를 닫고 퇴근 후에는 괜히 드라이브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군요. 불과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눈은 이미 다른 차를 향해 가 있었습니다. 더 큰 차, 더 좋은 브랜드,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에 자꾸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분명히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마음속 허전함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처음에는 강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감정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새로 산 가전제품, 여행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 혹은 평생 소원이라 생각했던 물건까지도 결국 일상 속에 묻혀버립니다. 결국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밑 빠진 독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우리의 욕망은 순간 채워지는 듯 보이지만 곧바로 다시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는 삶은 끝없는 허기와 갈증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엄청난 것을 얻었을 때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눈 한 끼 식사,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마음 편히 산책하며 들었던 바람 소리. 이런 순간들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그 속에 충분하다는 감정이 스며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피로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지금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결핍을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초조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놓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저 역시 젊을 때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성취감 뒤에는 더 큰 욕심이 자리 잡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나둘 이루어 갈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쳐간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조금씩 관점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한 짧은 대화에도 소중함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큰 것을 얻지 않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무명이라 부릅니다. 자신이 왜 허기지고 왜 채워지지 않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허기의 근원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탐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족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충분하다고 선언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새로 무언가를 얻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하다가 이내 허전함이 몰려왔던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면 평생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을 때 동창 모임에 나가면 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또 다른 친구는 이미 서울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괜히 초라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잘 살고 있던 제 삶이 갑자기 보잘것없어 보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했던 내 삶이 단 몇 마디 말에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사실 비교라는 건 본능적인 습관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집단 속에서 살아왔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혹은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확인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그 비교가 끝도 없다는 겁니다. 예전엔 옆집 사람 정도와만 비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휴대폰을 켜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우리는 그들과 나를 무심코 견주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는 순간 내 삶의 기준은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을 따라가려는 욕심이 커지는 거죠. 결국 그 욕심은 탐욕으로 변하고 끝내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이스터리는 행복의 역설을 설명하면서 이런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잠깐 행복감은 높아지지만 다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하는 순간 그 만족감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소득보다 상대적인 비교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순간 마음이 뒤틀리더군요. 사실 저는 그 당시 차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름값도 덜 들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 마음에 드는 차였죠. 그런데 친구의 차를 본 순간 제 차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괜히 인터넷으로 차를 검색하다가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왜 남의 차에 달려 있는가 하고요. 생각해보면 비교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만 보여줍니다.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비교의 끝은 결코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못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보다 잘 삽니다. 그 끝없는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더 가진 쪽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지금 손에 쥔 것의 소중함은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 건강, 작은 행복. 이 모든 것은 가려지고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내게 없는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비교망상이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쫓느라 내 그림자를 잃어버리는 상태라는 뜻이죠. 결국 비교에서 오는 욕심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삼게 만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내게 평온을 주는지를 묻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되 그게 곧 나의 부족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좋은 집을 샀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일 뿐이고 내가 소중히 지켜온 가정의 행복은 또 다른 가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작은 습관을 하나 들였습니다.
SNS를 보다가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풍경, 흔들리는 나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이런 걸 바라보다 보면, 아,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탐욕을 내려놓는 두 번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릴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교라는 덫에서 벗어나 내 삶의 속도대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50대가 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환율이 오르면 혹시 경제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고, 아이들이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길 때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늘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과도하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말죠. 불안은 원래 위험을 감지해 우리를 보호하는 감각인데 욕심과 결합되면 끝이 없는 갈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쌓아두자. 혹시 실패하면 안 되니까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 속에서 저는 오늘의 소중한 순간을 자꾸 놓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게 만든다.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이미 가진 것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한다. 이 말처럼 저는 이미 가진 것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내일의 그림자를 쫓으며 허둥대고 있었던 거죠. 불안은 마치 작은 촛불 같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줄기의 불빛만 있어도 길은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혹시 불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수십 개의 촛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방은 점점 더 환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지쳐갔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갈망 때문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나 비슷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줄까? 노후가 안전할까? 건강은 지켜질까? 저 역시 그런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결코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불러온 상상의 괴물일 뿐이다. 맞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수많은 상황들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상상의 괴물과 매일 싸우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끝없는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제 앞에 있는 오늘이라는 사실,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오늘뿐이니까요.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끝없는 불안은 결국 욕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햇살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으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챙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죠. 과도한 관심과 집착은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집착은 처음엔 사랑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내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
이 말은 언뜻 정성스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붙잡으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 버려질까 하는 불안이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아이에게까지 내 마음을 강하게 전달해야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보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어. 언니, 그렇게까지 안 챙겨줘도 괜찮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서운했지만 돌이켜보면 제 집착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가두어 버린다. 이 말처럼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집착은 작은 행동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연락이 조금 늦어지면 서운해하고 관심이 줄어들면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확인하려 들죠.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상대는 숨이 막히고 결국 더 멀어지려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한 뒤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꽃을 손에 꽉 쥐고 향기를 더 가까이 맡고 싶어 하며 잎이 떨어지지 않게 애써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꽃은 시들고 맙니다. 저는 이 비유를 떠올릴 때마다 과거 제 행동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모두 마찬가지죠.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애착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여백,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홀로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의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며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을 때 더 깊은 애정을 느낀다고 하죠. 저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배웠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켜내는 힘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놓아줄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거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은 줄고 고마움은 커집니다.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연락이 늦더라도 전처럼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관계를 해치는 집착은 결국 스스로의 불안을 반영한 그림자입니다. 그 불안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옆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젊을 땐 앞으로 잘 살아야지 하는 다짐 때문에 내일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조금만 더 크면 한결 편해지겠지 하면서 오늘의 웃음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노후가 안전하겠지. 그때는 행복할 수 있겠지. 그렇게 늘 미래만 바라보다 보니 정작 제 앞에 있는 현재의 순간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맞습니다. 저를 불안하게 했던 건 미래라는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저의 집착이었죠. 미래를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족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풍경은 아름다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마음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쓸 생활비, 여행이 끝나고 밀려올 집안일, 그리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만 떠올리고 있었죠.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곳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건 마치 꽃이 활짝 핀 계절을 지나면서도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계절은 금세 바뀌지만 우리는 늘 다음에 언젠가라는 말로 오늘을 밀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면들을 놓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일념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마음 안에 3,000가지 세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그 안에 모든 삶이 들어 있다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순간을 붙잡지 못하고 늘 다음을 준비하느라 3,000세계가 들어있는 현재를 허공에 흘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요즘 일부러 작은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향과 온기에 집중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이어폰을 빼고 가을 바람과 낙엽 소리를 느끼려 합니다. 별것 아닌 습관 같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이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더군요. 중년 이후의 삶은 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있고 부모님은 예전 같지 않고 나이 든 내 모습도 거울 속에서 선명히 보이죠. 그럴수록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삶. 그것은 탐욕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일 더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웃음, 오늘의 감사, 오늘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누리겠다.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지금의 호흡과 지금의 햇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곧 욕심을 내려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중년 이후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는 5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을 모르는 마음. 두 번째는 비교에서 오는 욕심. 세 번째는 끝없는 불안. 네 번째는 관계를 해치는 집착. 그리고 5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삶이었죠. 이 5가지 신호는 사실 누구나 겪는 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조금 일찍 알아차리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현재에 살지 못하기에 불행하다. 결국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이 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